자, 반갑습니다. 어느새 우리 이제 2020년도 1학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이 14주째입니다. 그래서 학기 전체 이 수업 주차는 다음 주 15주가 되면 기본적으로 심화 수업을 하고 나서 마치기도 하지만 기본 한 학기 수업이 15주로 진행이 되거든요. 대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가 거의 마무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기말 시험 발표가 있어서 유학생들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발표까지 끝나고 우리 이제 학기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또 일부 우리 한국 학생들은 필기 시험으로 대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조선 시대를 좀 오늘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삼국시대에 이어서 지난주에 통일신라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의 미용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다음의 시대가 조선 시대예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잠깐 기본적인 어떤 문화 형태라든가 문화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면 조선 시대는 고려 이후에 고려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려가 이제 시대의 막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려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를 건국을 해요. 그러면서 조선 시대에는 불교가 아니고 유교라고 하는 사상을 이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토대로 내세우고 이 조선을 개국하게 됩니다. 유교라고 하는 학문은 어떤 거냐면 아주 사람 사이의 어떤 질서라든가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어떤 사상이 근간을 이루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 하면 굉장히 예의범절, 예의를 잘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신분의 구별이 정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의 어떤 특징적인 문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이런 유교라고 하는 사상, 그 다음에 이런 문화를 근간으로 한 미용 문화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어떤 신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어떤 예의 범절이라던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구분하는 이런 형태들이 무용 문화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머리 형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혼, 기혼,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하는 이런 모양, 형태는 동양의 미용 문화, 특히 한국의 미용 문화에서는 거의 선사시대부터 상고시대부터 쭉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동일하게 조선시대에도 미혼인지 기혼인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머리만 봐도 구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 함께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머리를 내려드려서 이렇게 중발머리, 중간 정도의 길이를 묶거나 닦거나 대신에 올리지 않고 내려드린 형태를 보면 저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구나 라고 분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상투, 그 다음에 여성들은 쪽머리. 우리 조선시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라던가 사극 드라마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지나간 시대 문화 속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하나의 그런 시대일 텐데요. 우리 쪽머리 뒤쪽에다가 머리를 틀어 올려서 기녀를 이렇게 꽂은 머리, 쪽머리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요. 그 외에 얹은 머리를 위로 올려서 어쨌든 모양을 낸 머리들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중기쯤에 되면 이 기혼녀들, 결혼한 여성들의 머리 모양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커지면서 거기에다가 장식을 하는 이런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아주 사치라는 건 뭐죠? 필요 이상 돈을 많이 들이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뭔가 막 모양을 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중기에 이런 부녀자들, 결혼한 여성들이 머리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큰 머리에다가 막 장식을 하는 이런 것에 돈을 과도하게 많이 들이는, 돈을 많이 쓰는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 머리를 높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부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생활 여건이라던가 경제적인 수준 정도에 맞춰서 장식을 하거나 이러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상 빚을 지면서 아니면 무리가 갈 정도의 이런 사치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조금 이따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머리가 너무 높아서 이 머리 무게 때문에 어떤 것들 지금 현대의 어떤 정확한 병명으로 말하면 목 디스크라는 게 뭔지 아나요? 목이 이렇게 아파서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이 허리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이 워낙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또 여성들도 막 하이힐 같은 것도 많이 신고 이러다 보면 허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에 컴퓨터 작업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목이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북목이라고 해서 고개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거나 기형화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나 하면. 근데 이 조선시대에는 컴퓨터라던가 스마트폰 때문이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이 머리 모양이 너무 커서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걸로 인해서 목에 병이 생기는 이런 무리가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 영조 대왕 때나 정조 때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 생겨요. 이 결혼한 부인들이 내 머리가 커가지고 무게 때문에 장식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많아지고 사치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또 병이 생기니까 이것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조선시대 같으면 이 왕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벌금을 뭐 조금 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크게 왕의 진노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 같을 때는. 그런데도 이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 왕의 명령이 제대로 이행이 안 돼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높은 머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영조 때 이런 어떤 분연세계 금지령이 법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조 때 다시 기본적인 체계 금지령이 회복이 되면서 이 가채 신금사목이라고 하는 가채 신금절목이라고 하는 아주 세세한 법규 조금 이따가 그 원문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그냥 높은 머리를 하지 말아라 하니까 지키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확하게 그거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다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조선시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긴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쨌든 왕이 직접 명을 내릴 정도의 문제가 됐겠죠. 뭐 한두 사람의 문제였다고 하면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혼인 경우 결혼한 여성들이 이런 어떤 아주 높은 막 큰 머리 대신에 쪽머리 그냥 뒤에다가 머리를 틀어 올리고 비녀를 찝는 쪽머리 그 다음에 명부 어떤 계급을 가진 여성들 같은 경우는 큰 머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 계급을 갖지 않는 이런 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식 때는 뭔가 조금 더 화려한 큰 머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어느 페이지를 좀 보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냐면요. 276페이지 보면 가채 신금 절목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그 조선시대에 내려졌던 이 법을 지금 이렇게 쭉 풀어서 쓴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어떤 법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그러면 이런 가책, 큰 머리가 얼마나 문제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그 조선시대의 책자들, 이런 어떤 야사들,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조선시대에 정말 큰 머리들이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청구 야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책에 조선시대 가책 풍속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선비인 이안국의 집은 남산 아래에 있었고 그는 가난을 편안히 여기며 책 읽기를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남산 아래에 이씨 우리 그 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것을 싫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했었대요. 근데 그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내에게 이 선비가 무슨 요구를 하냐면 이야기를 하냐면 부인 내가 10년 동안 책을 읽으려고 역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주역이라고 하는 이 책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소려를 대줄 수 있겠소. 소려라는 것은 밥과 반찬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10년 동안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신이 대신 이런 어떤 그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겠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선시대에는 뭐 남편이 말을 하면 당연히 부인이 따라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남편이 돈을 벌어줘야죠. 무슨 공부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는 그러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할 수 있다고 허락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선비는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앉아서 공부만 해요. 책만 읽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부인이 넣어주는 그 밥만 먹고 그 다음에 그 상을 내놓고 공부만 해요. 이렇게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7년이 지났을 때 7년 동안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니까 머리에서 막 광채가 나요. 광채가 바라는 어떤 한 줌. 우리 한국에서 보면 우리 문화 보면 머리를 다 이렇게 깎은 사람, 우리 스님이라고 해요. 스님, 불교에서 스님, 산 속에서 이런 어떤 불교에 대한 공부만을 하고 사는 그런 분을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머리에 광채가 나는 어떤 스님이 마당에 쓰러졌어요. 밖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생이라고 하는 선비가 밖에 나와서 놀라서 밖에 나와서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스님이었을까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구였냐면 이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왜 부인이 머리가 다 깎은 준이 스님으로 변해가지고 이 부인이 쓰러져 있을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부인하고 이 부인한테 이야기를 물으니까 이 부인이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이 5일이나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부인이 뭘 했을까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게 부족하니까 자기가 기른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스님처럼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탈진이 됐겠죠. 그래서 마당에 쓰러져 있던 거예요. 이런 기록이 조선시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머리를 길어서 그거를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뭔가 팔았다.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장식하기 위해서 더 큰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사서 뭔가 자기 머리를 장식하는 데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런 가치 풍속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인데요. 이덕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청정관전서 복식편에 쓴 기록을 보면 어떤 내용이 여기에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요즘 어느 한 부잣집 며느리가 나이 13세 조선시대에는 조혼 풍속이 있었어요. 조혼은 뭐냐면 일찍 결혼하는 풍속. 지금 우리 한국에서 결혼 정년기 보통 이제 30살이 넘어요. 20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는 한 13살 이렇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혼 풍속, 일찍 결혼을 시키는 풍속이 있었나 봐요. 여기에도 보니까 13살, 며느리가 13살 때에 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다리, 이 머리 장식하는 걸 다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높고 무겁게 하였던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일어서다가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며느리가? 얼른 일어나야지 인사를 해야지. 일어나다가 어떻게 이 다리에 머리 무게, 머리 장식한 이 가채에 눌려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한다. 이런 기록이 이 책에 전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치가 사람을 죽였으니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런 책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조선시대에 이게 굉장한 큰 문제였구나. 사람이 죽을 정도로 이 머리 높이 때문에 무게 때문에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왕들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이 높은 머리를 하지 못하게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서양의 미용문화사 배울 때 우리 18세기 이런 때 보면 푸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헤어스타일 여러분들 보고 지나갔어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만 장식할 수 있는 머리 있었죠. 헤어 디자이너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이 높이가 너무 크니까 장식을 했던 우리 조선시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조선시대에도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에서도 우리가 그런 기록가를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서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목뼈가 부러져서 사람이 죽거나 했던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 이 머리 무게가 여러분들이 엄마가 여러분들 낳았을 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혹시 그런 거 물어본 적 있나요? 엄마 내가 낳았을 때 내가 얼마나 무게가 얼마 정도였어요? 체중이 얼마 정도였어요? 물어본 적 있나요? 보통 신생아 무게가 한 3kg에서 4kg 사이예요. 근데 조금 적기도 하고 그보다 아주 또 우량한 아주 튼튼한 아이들은 4kg가 넘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한 3kg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 이 여인들이 머리에 했던 무게 이것도 물론 이제 차이는 있죠. 더 무겁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보통 한 3kg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머리 위에다가 아기를 하나를 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루 종일 자려고 밤에 누우기까지.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나 엄마들이 여러분들 다 업어서 키우잖아요. 근데 되게 허리 아프거든요. 애기 업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근데 이거를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또 장식이 가해지고 하면 훨씬 무게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죽었던 이런 기록들까지도 있는 걸 보면 조선시대 정말 이 가채로 인한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구나, 컸었구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가채 풍속과 관련해서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조선시대 궁에 있는 왕비들, 중전들, 왕의 부인들, 그죠? 신분이 제일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큰 머리를 했겠죠. 뭔가 행사라던가 이런 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가래도감 의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 이런 중전들, 왕후들이 이 가채, 중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큰 행사를 할 때 사용을 했던 가채, 무게들, 머리 단 수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보통 제일 적은 것이 5단에서
머리 다발 5단에서 시작해서 저기 위에 보면 68단까지 사용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 한 단이면 그냥 한 다발이거든요. 이걸 하나만 더 여기다가 붙여도 무거울 텐데, 그치? 68단, 뭐 45단, 50단, 50개의 다발을 가져다가 그걸로 장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주 그 규모가 아주 뭐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그 무게가 또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우리 머리 무게를 우리가 보통은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들 긴 머리를 하다가 갑자기 짧은 머리 잘라본 적 있나요? 쇼커트라든가 단발로 잘라본 적 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머리가 날아갈 것 같아요. 진짜 가벼워. 그래서 그때 와, 머리 무게가 굉장히 있구나. 우리가 머리카락 이렇게 하나 하면 뭐 무게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긴 머리를 하다가 머리를 작게 자르고 나면 정말 막 머리 이 고개 이 어깨에 있는 부분 이름부터가 너무 가벼워진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이 머리 무게가 눌려졌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아마 건강에도 문제가 됐을 거고 또 저렇게 머리가 커질수록 장식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장신구를 사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금액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이도 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막 저런 걸 하고 싶어 하면서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들이 만들어질 정도의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머리 형태를 조금 몇 가지로 좀 나눠본 건데요. 여러분들 278페이지부터 보면 여기에 사진들과 함께 기본적인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수는 제일 큰 머리예요. 큰 머리. 그래서 왕비가 뭐 이렇게 왕비 결혼 등극식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궁중의 여인들이 했던 뭐 큰 머리, 어여머리 이런 머리들이 있고요. 그 외에 또 부녀자들이 했던 좁은 머리부터 해서 다양한 머리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장신구들, 여기에 썼던 장신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사진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을 한번 중심으로 이 머리들을 한번 살펴본 건데요. 대수라고 하는 머리가 저렇게 큰 머리예요. 이렇게 우리 피라미드 형태처럼 우리 뭐 사극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보면 임금이 될 때 아니면 중전으로 이렇게 등극식을 할 때 제일 큰 우리 그 조선시대 가장 큰 여성 중에서는 가장 큰 계급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하는 저런 머리를 대수라고 합니다. 대수.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어여머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사극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 머리, 어여머리. 그 다음에 여기 그 떨장 같은 장신구. 그래서 무슨 저기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럴 때 있으면 이게 발을 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떨장 같은 장신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떠구지 머리, 큰 머리라고 하는데요. 저 떠구지라고 하는 나무 틀이 저렇게 돼가지고 그 위에다가 머리를 저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 나무 무게만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아무튼 저런 머리 모양 하나하나의 무게가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선시대 머리를 한번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머리를 마네킹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본 건데요. 저건 조선시대 민머리라고 해서요. 위쪽에도 이렇게 뭐가 장식이 있으면서 이 네이프 부분에 이렇게 어떤 기본적으로 올려진 형태로 장식이 된 이런 민머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딴머리. 보통 우리 고려시대에도 이런 머리들이 있었어요. 고개. 우리 탑포인트 가까이에 이 정수리 부분에다가 높게 올려서 저렇게 장식한 머리. 조선시대는 이런 머리를 딴머리라고 했습니다. 딴머리.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또 많이 볼 수 있는 가채머리예요. 가채머리. 다른 사람의 머리를 더 붙여가지고 저렇게 풍성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장식을 했던 머리, 이런 가채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머리. 머리를 저렇게 이 머리도 역시
뭐 기본적인 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머리를 길러서 따서 저렇게 틀어서 올리지만 조금 더 계급이 있는, 그 다음에 또 특히 기생들이 했던 트레머리는 더 많은 가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양을 크게 하고 장식을 했던 이런 머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머리.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가장 대표적인 머리는 이 머리예요. 쪽머리, 쪽머리. 그죠? 이 내부 뒤쪽에다가 머리를 묶은 다음에 따가지고 그거를 틀어 올려서 비녀로 고정을 시키는 이런 머리가 우리 신라시대나 우리 삼국시대, 그 다음에 이때 보면 동신계, 북계라고 하는 머리들이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뒤쪽을 북쪽으로 보는 개념이 있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한 머리를 신라시대 같은 경우도 북계라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머리에 변형된 건데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쪽머리, 거기에 저는 장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굉장히 신분이 중시되는 사회, 어떤 계급을 정확하게 나누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어떤 그 사회적인 규범이 정확하게 어떤 그 지켜져야 하는 사회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했던 이 머리 장신구에도 신분의 차이가 정확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은 첩지라고 해서요. 우리 왜 사극 드라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도 많이 보셨죠? 가운데 가르마를 하고 쪽머리를 했는데 이 가운데 가르마에 뭔가 장신구들이 하나씩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도 저런 게 달랐습니다. 왕비가 하는 저런 첩지가 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세자빈이 하는 첩지가 달랐고, 그 다음에 상궁, 신분에 따라서 다 달랐어요. 그래서 왕비가 했던 저런 첩지에는 공황 같은 그런 공황이라고 해서 이 상상 속에 용과 뭔가 이렇게 닭의 모양이 합쳐진 것 같은 이런 어떤 상상 속에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의 모양이 이렇게 조각이 된 이런 첩지가 사용이 됐었고요. 그것도 이제 왕비가 할 때는 왕후가 할 때는 금이 사용됐으면 그보다 낮은 계급은 은, 그 다음에는 동,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나무 같은 걸로 깎아서 쓴 첩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예를 들어서 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공황 같은 것이 저렇게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첩지의 모양으로 사용된 건 그런 것 같다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개구리가 많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개구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개구리를 왜 저렇게 숭배를 했을까요? 뭔가 보통의 하찮은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형태에다가 개구리를 조각을 하고 개구리를 사용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막 개구리를 막 저렇게 무슨 신비한 용이라던가 공황처럼 와, 저 개구리 막 대단히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숭배하고 할 뭔가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 개구리가요, 선사시대, 상고시대부터 보면 저런 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미신처럼 거기에다가 어떤 기원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특별히 막 모시는 어떤 이런 잘못된 거짓말, 지금 우리가 지금의 정서로 어떻게 개구리한테 그런 거를 빌 수가 있어, 그런 걸 바랄 수가 있어 하지만 그런 아무튼 숭배했던 아주 동물들 중에 하나가 개구리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개구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도 저쪽 우리 개울가에서 그냥 개굴 울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옆에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 건데, 생명체인데 왜 저렇게 옛날 사람들은 개구리를 막 대단하게 봤을까?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 사람들이 관찰했던 이런 어떤 것들 중에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개구리가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갑자기 나타나요. 그쵸? 그쵸?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겨울에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봄에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이런 어떤 과학적으로 그걸 생각하지 못한 상상력으로는 뭔가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어떤 대단한 생명체.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가 뭐냐면 많이 자기 자손을 낳는 거. 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세력이 많아야 돼요. 그죠? 자기 세력이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낳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잘 키워가지고 어떤 자기 그 종족들이 많이 나타나요. 부족들이 많아야 뭔가 다른 부족하고 어떤 힘을 어떤 겨뤄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 개구리가 나타나고 나서 보면 막 어때요? 올챙이가 막 수도 없이 개울가에 많아요. 그죠? 엄청난 다산, 애기를 많이 낳는 그런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생명체 중에 하나로 관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죽음을 이기는 어떤 하나의 생명체, 그 다음에 많은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다산, 풍요, 이런 것과 연결된 그런 어떤 사상과 연결지어서 굉장히 옛날 선조들이 뭔가 이렇게 대단한 생명체로 보았던, 그리고 하나의 어떤 기원의 대상으로도 삼았던 이런 어떤 생명체이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리도 이런 신분을 나타내는 척지라던가 장신구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비녀라던가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장식하는 저런 꼬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떨잠이라고 하는 이렇게 뭔가 용수절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살살살살 거기에 달려 있는 모양들이 이렇게 떨려요. 그래서 떨잠이라던가 뒷꼬지 저런 장신구들 뒤에다가 여성들이 아름다운 머리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어떤 장식물들입니다. 종류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선시대 댕기예요. 댕기. 저렇게 천에다가 화려하게 술을 놓아서 그걸 가지고 기본적인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저 뒷꽂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함께 저렇게 장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어떨 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나요? 결혼식 할 때,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결혼식 할 때 저런 화관, 족도리 우리 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머리 장식물 중에 하나로. 그래서 조선시대에 우리 고려시대 우리 몽고의 영향을 받아서 고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선시대도 화관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형되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선시대 화장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시대에는 아까 유학이라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지배를 해서 어떤 신분의 구별이 명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것이 화장 문화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떤 특징과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영육일치 사상의 변모. 우리 영육일치 사상이라는 것이 신라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 자체가 정신세계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사상으로 연결된다라고 해서 남자들까지도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하는 이런 형태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조선시대는 영육일치 사상이 그거하고는 조금 좀 또 다른 어떤 형태로 뭔가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체와 마음이 같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목욕문화, 몸을 깨끗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신세계가 맑고 깨끗하라고 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선시대, 사실은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일제시대라던가 이럴 때 좀 더 변형된 그런 하나의 어떤 세상의 어떤 왜곡된 문화라고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 특히 여성들이 뭔가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거, 막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반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들은 좀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일제시대에 또 왜곡된 그런 어떤 문화 정치 이런 거하고 연결되면서 미인 방명,
예쁜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해서 막 뭔가 막 자기를 꾸미고 드러내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금기시했던 이런 문화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상적인 여인상과 미인상의 구분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조선시대 이상적인 여인상은 어떤 여인일까요? 어떤 여인일까요? 아주 정숙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잘 시키고 남편을 아주 잘 섬기고 하는 우리 특히 조선 신사임당 같이 그런 어떤 여인상 이런 여인상이 하나의 이상적인 여인상이었다면 미인상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여인상의 또 미의 기준은 조선시대에 보면 얼굴은 동그랗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보기에 편안한 어떤 스타일들 이런 모습이 조선시대 미인상 여인상인데 또 조선시대 이런 미인들 뭐 황진이라던가 이런 어떤 기생들에게서 보여지는 하얀 피부를 선호하고 아주 외모를 더 가꾸는 일에 뭔가 노력을 들인 이런 어떤 모습들이 또 하나의 미인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고려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화장이 부녀자들의 아주 연한 화장과 또 교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기생들의 화장법이 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선시대에도 저렇게 담장과 아주 연한 화장과 군대 화장, 화려한 화장들이 좀 구분이 돼 있었고요. 또 화장품의 활용들이 특히 하얀 피부를 아무튼 선호했던 것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저런 곡물가루라던가 칡가루 같은 거를 가지고 얼굴을 하얗게 하는 분가루를 사용했던 그런 기록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의 어떤 민속 의상과 함께 어떤 화장술이 다양하게 또 변화되었던 그런 시대 중에 하나 이런 것들에는 유학적인 어떤 도덕관념이라던가 또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